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RCEP에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RCEP를 RCEP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RCEP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TPP가 어쩌고저쩌고 일본이랑 한국이 FTA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라니 그렇게 복잡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TPP가 뭔지 RCEP이 뭔지 그냥 나열하듯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개념적으로 좀 더 쉽게 다가오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자유무역, 보호무역 개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무역의 주체는 민간이죠. 자유무역은 국가가 민간이 하는 해외무역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자유무역입니다. 너희끼리 경쟁하고 찌지고 볶고 알아서 해라 하면서 놔두는 거죠. 반면에 보호무역은 민간의 해외무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보고 보호무역이라고 하는데요.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때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죠. 개입을 하는 형태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확 올려버린다던가 자국 기업에 수출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 등이 대표적이죠. 자동차라는 상품을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싸고 품질 좋은 자동차가 수입이 되는데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장은커녕 갈수록 위축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키울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외국 상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세게 때려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국가가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경쟁력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민간의 무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보고 보호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역의 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보호무역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민간의 경쟁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니까 보호무역은 자기가 무역 상대국한테 장벽을 쌓은 만큼 무역 상대국도 그 나라한테 장벽을 쌓게 만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입품한테 불리하게 대한 만큼 자기네들 수출시장 확대에도 불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자유무역처럼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국 시장을 열어주면 경쟁력 약한 산업에는 타격이 있더라도 경쟁력 있는 다른 산업에는 수출 시장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한참 산업화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개발도상국은 국내 소비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돈을 벌려면 수출이 중요할 겁니다. 무역에 장벽 없는 자유무역이 중요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남의 회사, 남의 기술로 저렴한 인건비만을 믿고 계속 승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자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산업에 혜택도 주고 보호도 하면서 성장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자유무역 질서에 따르기는 하지만 보호무역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의 국가라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보호무역적 성격은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그렇게라도 산업을 성숙시키고 경제를 키울 수 있어야 그 나라 소비시장이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도 수출할 상대 나라의 소비시장이 커지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꼭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로 혜택을 받은 국가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누가 봐도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산업 경쟁력도 가졌는데 계속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안 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위 혜택을 유지하고 주장하면 그것도 문제일 텐데요. 그 케이스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보고 불공정 무역국가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에도 개발도상국 지위 자체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약한 농업 말고는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주장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어오다가 올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죠.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낮은 농업 같은 경우에만 유연성 있게 협상 권리를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세계가 큰 틀에서는 자유무역 질서라는 기본 틀 안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별 없이 무역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동창회든 계모임이든 다 같이 어울리는 거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따로 각별히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듯이 국가 간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보다 무역을 할 때 특별히 서로 더 유리한 나라가 있다면 양국 간의 민간교육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서로 관세를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특혜를 줍니다. 흔히 아는 FTA가 그런 건데 이런 걸 보고 특혜무역이라고 합니다. 특혜무역은 보호무역하고는 분명 차이는 있지만 보호무역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국끼리야 특혜지만 특혜 관계가 없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수출에 불리해지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많은 국가들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FTA를 맺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타결된 거랑 협상 진행 중인 국가 수만 해도 수십 국가가 넘고요. 그 다른 나라들 역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혜를 받는 건 맞지만 각각의 나라들과 맺은 협정이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른 기준에 절차도 다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 나라 수출하는 물건, 저 나라 수출하는 물건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해지는 게 공통된 기준을 가진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쉽게 FTA를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통된 기준으로 그룹으로 FTA를 해버리는 거죠. 영상 초반에 말한 TPP나 RCEP 이런 게 전부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RCEP을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대신 여러 나라가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협상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번에 15개국이 서명한 RCEP도 서명하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세계 최대 메가 FTA라는 별명이 붙었던 게 미국과 일본 주도로 한 TPP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중국이 주도하는 이번에 타결된 RCEP입니다. 근데 RCEP은 공식적으로는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국 주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혜무역은 당사국끼리는 특혜지만 당사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역에 불리하니까 보호무역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TPP나 RCEP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은 특혜무역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일종의 블록화된 경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2015년에 타결됐고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을 포함 안 하는 게 포인트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과 특혜무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RCEP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혜무역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원래 미국은 TPP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FTA, RCEP 구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이 TPP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2015년 TPP는 타결되고 각국이 최종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의 나라 일자리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TPP의 주도국인 미국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 전체 경제 비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TPP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건데요. 오랫동안 힘들게 협상 완료된 TPP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TPP의 다른 주도국이었던 일본이 주도해서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TPP 앞에 CP가 붙어서 CPTPP라는 이름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완성이 됐죠. 사실상 CPTPP는 미국이 다시 TPP에 복귀할 거라는 전제로 존재하는 임시 TPP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취임 이후에 미국이 TPP에 복귀를 한다면 CPTPP가 다시 TPP로 바뀌는 거죠. 자꾸 TPP 하니까 헷갈리죠. 이름이 바뀌거나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튼 TPP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부르는
중국 주도의 RCEP은 이번에 타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과 일본 둘이 FTA를 맺은 효과가 있는 거죠. 서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고 RCEP에 들어간 거지, 중국이 주도한 메가 FTA라고 해서 꼭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 중국의 편중된 수출 비중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RCEP에는 미국의 최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TPP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시장 넓히고 자기 나라한테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물론 이 나라들이 RCEP 안에서 미국 입장에 가까운 대변인 역할도 할 거고 RCEP이 너무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견제하는 역할도 하긴 하겠죠.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CPTPP야 미국이 빠지면서 중국 견제 성격이 덜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미국이 다시 TPP에 복귀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복귀하면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대규모 경제 블록이 되는 거고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참여 요청도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때 미중 둘 사이에서 머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CEP에 참여했는데 TPP에 참여 요청이 있을 때 참여를 안 하면 미국한테는 친중 노선을 탄 걸로 되는 거고, 그렇다고 참여하려고 해도 분명히 중국의 압박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죠. 그건 또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유무역, 보호무역의 차이와 특혜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서로 특혜를 주는 양자간 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정 규모가 크면 블록화된 경제공동체 성격도 가지게 되고 이게 미중 대립 구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용이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